일본 출판계에 전례 없는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본 편집자가 한국 방문 후 작성한 블로그 글이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인식의 변화를 담은 이 글이 출판사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기록된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 글은 지금 일본 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회가 그동안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이 현재 일본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안경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면서 제 깔끔한 책상 위로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죠.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이 도쿄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은 꽤 잘하는 편이고 매일 어떤 일이 있을지 대충 알고 있었죠. 한국은 적대적인 곳이야. 그동안 읽었던 뉴스들이 생각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할까? 작가들에게 보내야 할 거절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책에 실을 만큼 좋지 않았거든요. 전 모든 게 정리된 걸 좋아해요. 검정과 회색의 옷들은 제 정리된 마음과 딱 어울리죠.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처럼요.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상사의 메시지였죠. 전화를 집어들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가라고 한다니. 특별팀이 서울의 역사 유적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가능한 책을 위해 여행에 대해 글을 써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주니어 에디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상사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내 경력을 키울 기회야.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가져가길 원해?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큰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죠. 제가 하겠습니다. 배가 걱정으로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꾸리고 있었어요. 검은 바지, 회색 스웨터, 흰 셔츠.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처럼 질서정연했죠. 맨 위에는 개인 일기장을 넣었어요. 그곳에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생각들을 적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아래로 흩뿌려진 별들처럼 보이고 있었죠.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모습 전문가보다는 학생처럼 보이는 마른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나이든 느낌이 들었고 세상에 대한 제 견해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일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 메모하고 집에 돌아오면 돼. 개인적인 건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히 내 글쓰기 실력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내 믿음을 시험할 거예요. 역사에 대한 내 생각도 시험할 거고요. 유리를 만지며 숨결이 작은 구름을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내 안전하고 평범한 세계를 떠나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오직 책에서만 읽어본 나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이미 좋아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으로요. 기록하고 관찰하고 돌아오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뭔가가 이 여정이 전혀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닫으며 바다 건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강한 의견들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요. 이 임무가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까봐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양쪽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죠. 아래로는 처음으로 한국 땅이 보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로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죠. 제가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가난하고 뒤떨어진 곳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착륙하면서 배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냥 비행기가 내려와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였죠.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곳이었으니까요.
공항문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고 있었어요. 도쿄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마이너스 더 좋거나 나쁘진 않고 그냥 달랐죠. 사람들이 제 귀에는 음악적이지만 낯설게 들리는 언어로 말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야모토 아유미가 목에 카메라를 걸고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과 한국을 모두 잘 아는 현지 가이드였죠. 그녀의 자신감 때문에 제 긴장감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한국어로 말하니 그들이 미소로 답하고 있었죠. 또 다른 놀라운 일이었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대할까요? 그녀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매우 환영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 단어도 조금 알아요. 방문객들을 돕고 싶어 하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고 있었어요. 방패처럼 수첩을 가슴에 꽉 붙들고 있었죠. 호텔 방은 깨끗했고 편안한 침대와 큰 창문이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하늘 위로 서울타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밝은 불빛이 있었는데 마치 도쿄처럼요. 전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관찰 내용을 수첩에 적었어요. 제가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 중 첫 번째였죠. 다음 날 아침 한국인 연구원인 박성훈 씨를 만났어요. 그는 둥근 안경을 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에 한국 역사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가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이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의 한 버전일 뿐. 전체 진실은 아님. 그가 말을 마치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방어적인 기분이 들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 모든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에는 분명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둘째 날에는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방문했죠. 이곳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일본 간수들이 한국인 자유투사들을 가두었던 실제 감옥이었어요. 붉은 벽돌 벽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안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죄수들을 해치는데 사용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곳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건물이 고통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우리 그룹보다 뒤처져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나카지마 감독님은 많은 메모와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곳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벽 전시물에 있는 교도관 이름 목록이었죠. 한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시모토 켄지. 이 이름에 대해 뭔가 친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었거나 읽은 적이 있는 것처럼요. 이상한 느낌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복도에서 나카지마 감독님을 봤어요. 그는 오래된 가죽 수첩에 뭔가를 쓰고 있었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자세한 메모에 대해 물어봤죠. 그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 이곳의 교도관이었어요. 그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카지마 감독님이 이런 무거운 진실을 안고 있다니요. 갑자기 역사에 대한 제 모든 확고한 생각들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배우는 새로운 사실들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일기장을 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것을 적었어요. 혼란, 의심, 그리고 새로운 이해의 첫 번째 작은 씨앗이요. 택시가 서울의 저녁 교통체증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거리의 웅덩이에서 흐려지고 춤추고 있었죠. 차 안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더 이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오타 유키 감독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을 바꾸기 위해 직접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비 내리는 창문을 통해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도쿄처럼 아름다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보이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우리 나라들을 연결하는 아픔의 역사였어요. 제 깔끔하고 정돈된 생각들이 방 안에 던져진 옷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카지마 감독님의 할아버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서대문의 감옥 방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지만 제 괴로운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처음 그 붉은 벽돌문을 통과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박성훈 씨의 설명을 다르게 듣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메모하고 있었고 어제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벽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돌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그 아래 숨겨진 역사를 느끼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나카지마 감독님이 우리 팀에게 감옥 마당에 모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낡은 가죽 노트를 쥐고 있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감옥 벽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 할아버지 하시모토 켄지는 이 감옥에서 간수로 일했습니다. 그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어요.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새들조차 노래를 멈춘 것 같았죠. 미야모토 아유미가 카메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제 연필이 수첩 위에서 멈춰 있었죠. 나카지마 감독님이 노트를 열어 우리에게 깔끔한 일본어 글씨로 가득한 누런 페이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의 일기일부입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그는 죄수들을 고문하라는 명령을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제 눈에 고이고 있었어요. 단지 오래전 우리 나라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 때문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맹목성 때문이었죠. 제가 믿었던 것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너무 꺼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 팀이 호텔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어쩐지 더 맑아진 것 같았죠. 진실이 직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미야모토 아유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들리고 있었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일본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해요. 진실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아마도 가장 많이 제게 무언가가 변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얻은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트로피나 증명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제 안에 있는 무언가였어요. 새로운 보는 방식이었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지였어요. 지혜의 시작이었죠.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열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적고 있었어요. 이제 단어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볼 수 있는 한강처럼 흐르면서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제 짐을 싸놓은 가방 위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가방을 열어 서울에서 산 작은 도자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그릇이 제가 바뀐 마음을 담아가는 물건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구나. 거울에 비친 어딘가 달라 보이는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가 놓여 있었죠. 미야모토 아유미가 제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이 솔직함이 그리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실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그런 게 부족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한강, 산들. 제가 일본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었죠. 창에 비친 제 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과거와 현재가 저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나카지마 감독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일본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그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겐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면세점 앞을 지나가면서 작은 책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잠시 멈춰 서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함께 걸어온 길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을 사서 비행기에서 읽기로 했어요.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푸른 하늘과 흰 구름만 보이고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제 마음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제 일기장을 꺼내 서둘러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역사가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죠. 서울에서의 경험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벽들, 나카지마 감독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 창문 밖으로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일본 땅이 보일 거예요.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배운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공항에서 나오면서 도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죠. 익숙한 기차역, 붐비는 거리, 하늘을 향해 뻗은 높은 건물들. 하지만 저는 2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의 바쁜 나날들 후에 제 아파트가 작고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제가 모아온 책들의 등을 만지고 있었죠. 그중 많은 책들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들에서 얼마나 많은 측면이 빠져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판사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죠. 깔끔하게 쌓인 서류들, 줄지어 놓인 검은 펜들,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타이핑하기를 기다리는 컴퓨터 화면.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깊은 숨을 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회사 블로그를 위한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죄와 마주하다. 무너진 댐에서 물이 흐르듯 단어들이 제 손가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쓰고 있었죠. 현대적인 인천공항이 어떻게 저를 놀라게 했는지, 서대문의 감옥 방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카지마 감독님의 고백이 어떻게 제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꿨는지. 멈추지 않고 타이핑하면서 저를 변화시킨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너무 과한 걸까요? 동료들이 제가 일본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제 경력에 해를 끼칠까요? 그때 여러 측면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고 말하던 박성훈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게시 버튼을 클릭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죠. 그의 사무실 문이 평소보다 크게 보이고 있었어요. 안에서 그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제 블로그 포스트를 인쇄한 사본이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관점은 일본 출판계에서 드물죠. 그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책이 다른 사람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전화가 자주 울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났던 조용한 편집자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요. 밤에는 종종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보며 서울의 불빛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두 도시, 두 역사,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죠. 이제는 확신 대신 질문들로 가득 찬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출판사가 이미 승인한 책에 서문을 쓰고 있었어요. 역사는 오직 기록된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림자처럼 의심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카지마 감독님의 용기를 떠올리고 있었죠. 그가 어떻게 가족의 가장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숨기는 대신 공유했는지를. 그가 그럴 수 있다면 저도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며 벽 대신 다리를 놓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중심에 둔 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죠.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씩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